월급날 아침, 스마트폰 뱅킹 앱을 열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숫자가 찍히는 걸 보고 안도하는 것도 잠시, 카드 대금, 대출 이자, 관리비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걸 보며 허탈함을 느낀 적 없으신가요? 마치 내 통장이 돈이 잠시 머물다가는 정거장이나 터널 같다는 그 느낌 말입니다. 만약 지난달 번 돈보다 쓴 돈이 더 많았다면,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이나 카드 리볼빙으로 그 구멍을 메워야 했다면, 오늘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겁니다. 당신이 과소비를 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거대한 판이 당신의 지갑을 그렇게 만들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뉴스에서 말하는 화려한 주식시장의 불장 뒤편, 중년의 가장들의 가계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파헤칠 겁니다. 남들은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는데 왜 나는 적자를 면치 못하는지, 그 구조적인 이유와 해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경제의 속마음,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2026년 3월 8일 오늘, 창밖을 보면 세상은 꽤 평온해 보입니다. 거리에는 여전히 신차들이 다니고 주말이면 백화점 주차장은 붐빕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코스피와 나스닥이 인공지능 붐을 타고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다는 소식이 들려오죠. 겉으로 보면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워 보입니다. 하지만 현관문을 열고 각 가정의 거실로 들어가 가계부를 펼쳐보면 전혀 다른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매일경제신문이 2026년 3월 2일 발표한 충격적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가구 중 무려 25%, 즉 네 집 중 한 집이 적자 살림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저축을 못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데이터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세금 내고, 이자 내고, 밥 먹고 사는데 들어가는 필수적인 돈이 벌어들이는 소득보다 많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숨만 쉬고 살아도 매달 빚이 늘어나는 구조에 갇힌 가구가 전체의 4분의 1이라는 겁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건 이 적자의 주인공들입니다. 흔히 경제적으로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회초년생이나 은퇴한 노년층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경제의 허리이자 가장 왕성하게 경제활동을 해야 할 중년의 가장들이 이 늪에 깊숙이 빠져 있습니다. 이들은 회사에서는 중간 관리자로 치이고 집에서는 자녀 교육비와 주택담보대출 이자라는 쌍두마차에 끌려다닙니다. 2024년, 그러니까 2년 전만 해도 조금만 버티면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 지금, 그 희망은 고문이 되었습니다. 통계청 데이터를 보면 2025년 기준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월급은 올랐습니다. 그런데 왜 적자는 6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경제적 착시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명목소득과 처분 가능 소득의 괴리입니다. 회사가 주는 월급 명세서의 숫자는 커졌지만 세금과 사대보험료, 그리고 무엇보다 무섭게 오른 이자 비용을 떼고 나면 실제로 내가 마트에서 쓸 수 있는 돈은 오히려 2년 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장바구니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사과 한 알, 시금치 한 단 집기가 무섭지 않으신가요? 2024년부터 이어진 고물가 기조는 2026년인 지금까지도 끈적하게 달라붙어 떨어질 줄을 모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스티키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오른 짜장면 가격이 다시 내려가지 않듯 물가는 하방 경직성을 가집니다. 소득은 계단을 오르듯 찔끔 오르는데 물가와 이자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버린 상황. 이것이 바로 네 집 중 한 집이 적자를 기록하게 된 1차적인 배경입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단순히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것 이상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적자 구조가 당신의 미래를 갉아먹고 자산 격차를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게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중년의 가장의 지갑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잠시 후 그 속내를 낱낱이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자문합니다. 내가 너무 낭비하나?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나? 주말에 외식을 줄여야 하나? 물론 아껴 쓰는 건 중요합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자책하기 전에 냉정하게 돈의 흐름을 추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통장을 스쳐 지나가는 돈,
도대체 어디로 빨려 들어가는 걸까요? 흔히 언론에서는 보복 소비니, 율로니하며 개인의 소비 성향을 탓하곤 합니다. 하지만 2025년 한국은행 보고서와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를 뜯어보면 전혀 다른 범인이 지목됩니다. 적자 가구의 지출 항목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 오마카세나 해외여행일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바로 식료품과 주거비, 그리고 이자 비용이었습니다. 첫째, 먹고 사는 문제, 즉 식탁 물가의 역습입니다. 기후 위기로 인한 작황 부진은 2024년부터 만성적인 현상이 되었습니다. 신선식품 지수는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 이 돈으로 이것밖에 못 샀어? 라고 놀라는 건 당신의 감각이 예민해서가 아니라 화폐 가치가 그만큼 급락했기 때문입니다. 필수제인 식료품 가격의 상승은 피할 수도 줄일 수도 없는 고통입니다. 밥을 굶을 수는 없으니까요. 둘째, 금리의 시차 공격입니다. 2024년, 우리는 고금리의 정점을 지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금리 정책의 효과는 1년에서 1년 반 정도의 시차를 두고 실물 경제를 타격합니다. 2년 전 갱신된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충격이 2025년을 거쳐 2026년 현재 가계의 현금 흐름을 질식시키고 있는 겁니다. 특히 30대 후반에서 40대의 세대는 영끌의 주역이었습니다. 자산 가격 상승을 믿고 레버리지를 일으켰던 그들에게 지금의 이자 비용은 월급의 30에서 40%를 떼어가는 거대한 세금과도 같습니다. 내가 번 돈의 3분의 1이 은행으로 고스란히 이체되는 상황. 이것이 바로 적자의 핵심 원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아니 잔인한 반론이 하나 제기됩니다. 그래도 주식시장이 좋지 않으냐? 투자로 벌어서 메우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을 들으면 화가 나시죠? 하지만 냉정하게 따져봅시다. 실제로 2025년 하반기부터 2026년 초까지 글로벌 증시와 국내 반도체 섹터는 훈풍이 불었습니다.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자산이 불어나는 속도가 월급 오르는 속도를 압도했습니다. 그런데 왜 내 집 중 한 집은 이 파티에 초대받지 못했을까요? 여기서 경제적 불평등의 가장 아픈 고리가 드러납니다. 바로 투자 여력의 실종입니다. 투자는 여윳돈으로 하는 겁니다. 하지만 적자 살림을 하는 가구에게 여윳돈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매달 마이너스 50만 원, 마이너스 100만 원이 찍히는 상황에서 주식 계좌에 돈을 넣을 수 있는 강심장은 드뭅니다. 오히려 가지고 있던 주식이나 연금저축을 깨서 카드값을 메우는 역주행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자산시장의 양극화가 가속화되는 진짜 이유입니다. 부자들은 잉여 현금으로 자산을 사모아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고 부를 증식합니다. 반면 적자 가구는 인플레이션의 직격탄을 온몸으로 맞으며 미래를 위한 종잣돈마저 현재의 생존 비용으로 태워버립니다. 한쪽은 복리의 마법을 누리고 다른 한쪽은 마이너스 복리의 저주에 걸린 셈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단순히 돈이 없다는 물리적인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우리 뇌를 지배하는 아주 강력한 심리적 기제가 숨어 있습니다. 돈이 생겨도 투자를 못하게 만드는 우리 무의식 속에 보이지 않는 장벽 말입니다. 그 장벽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를 가난의 굴레에 가두는지 다음 장에서 그 비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조금 아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하면 영원히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경제학에는 심적 회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리처드 탈러가 주창한 이론인데요. 쉽게 말해 사람들은 돈의 출처나 용도에 따라 마음속에 서로 다른 계좌를 만들어 관리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길을 가다 우연히 주운 5만 원은 꽁돈이다 하며 쉽게 써버립니다. 하지만 힘들게 야근해서 번 5만 원은 벌벌 떨며 아끼죠. 경제학적으로는 똑같은 가치를 지닌 5만 원짜리 지폐인데도 말입니다. 이런 심적 회계가 적자 살림을 하는 중년의 가장들에게 치명적인 도구로 작용합니다. 적자 상태에 빠진 가장의 머릿속에는 거대한 생존 계좌가 자리 잡습니다. 이 계좌의 최우선 목표는 이번 달 카드값 맞기, 대출 이자, 연체 안 하기입니다.
뇌의 경보 시스템이 하루 종일 비상을 외치고 있는 상태죠. 이런 상황에서 만약 보너스 200만 원이 들어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성적으로는 이 돈을 10년 뒤를 위해 우량 주식에 투자하거나 고금리 부채를 갚는 데 써야 합니다. 하지만 생존 계좌가 활성화된 뇌는 이렇게 명령합니다. 일단 현금으로 쥐고 있어. 다음 달에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잖아. 혹은 그동안 너무 힘들었잖아. 가족들이랑 맛있는 거라도 먹어서 스트레스 좀 풀자. 이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투자라는 미래 계좌는 아예 열어보지도 못하고 모든 자원이 현재의 생존과 보상 심리로 빨려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적자 가구가 주식 호황기에도 소외될 수밖에 없는 심리적 이유입니다. 심지어 주식 시장이 오르면 오를수록 이들은 더 깊은 무력감에 빠집니다. 남들은 주식으로 몇 천만 원 벌었다는데 나는 고작 카드값 걱정이나 하고 있네. 이런 상대적 박탈감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이 스트레스는 다시 근시안적인 소비, 매운 음식, 술, 충동 구매를 부추겨 적자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듭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생존 본능이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마비시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덩치가 큰 집을 줄여서 현금 흐름을 확보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년의 가장에게 집은 단순한 자산이 아닙니다. 가족을 지키는 성이자 나의 사회적 지위라는 심적 계좌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값은 떨어지고 이자는 감당하기 힘든데도 이 집만큼은 절대 못 판다며 버팁니다. 결국 깔고 앉은 자산은 있지만 현금이 말라버린 하우스푸어 상태로 매달 적자를 메우기 위해 빚을 내는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산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내가 자산을 모시고 사는 형국이 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지금 뜨끔하지 않으셨나요? 이거 완전 내 이야기인데? 라고 생각하셨다면 오히려 다행입니다. 문제를 인식하는 것이 해결의 첫걸음이니까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지독한 적자의 늪에서 그리고 심적 회개의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라는 뻔한 잔소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의 경제 환경에서 생존하고 다시 자산 증식의 궤도로 올라타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전적인 해법,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적자 탈출의 핵심은 큰 결심이 아니라 시스템의 재설계에 있습니다. 의지력으로 돈을 아끼는 건 다이어트와 똑같습니다. 3일을 못 갑니다. 자동으로 돈이 모이고 빚이 줄어드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 당장 오늘부터 실행할 수 있는 3단계 행동 지침을 제안합니다. 첫째, 고정비 다이어트를 감행하십시오. 하지만 밥값은 건드리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가계부를 줄이겠다고 하면 식비부터 줄이려 합니다. 그러다 스트레스 받아서 며칠 뒤에 배달 음식을 시키죠. 실패하는 지름길입니다. 줄여야 할 건 변동비가 아니라 고정비, 특히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입니다. 지금 당장 통신사 앱, 구독 서비스 목록, 보험증권을 펼치세요.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헬스장 회원권, 쓰지도 않는 부가 서비스. 하나하나 보면 10,000원, 20,000원이지만 합치면 100,000원, 2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특히 보험 리모델링은 필수입니다. 2026년 현재 실손보험료 인상폭은 무섭습니다. 중복 보장되거나 만기 환급형이라며 비싸게 낸 보험료가 없는지 전문가에게 점검받으세요. 여기서 월 10만 원만 줄여도 연 120만 원의 투자 종잣돈이 생깁니다. 이 돈은 당신이 굶지 않고도 만들 수 있는 순수 현금 흐름입니다. 둘째, 심적 회계를 통합하십시오. 돈의 꼬리표를 떼세요. 이건 애들 학원비, 이건 내 용돈, 이건 비상금. 이렇게 나누지 마세요.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하나의 통장 흐름으로 합쳐서 봐야 합니다. 가장 강력한 방법은 선저축, 후 지출, 시스템을 강제하는 겁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무조건 10만 원이라도, 아니 단돈 5만 원이라도 투자 계좌로 자동 이체되도록 설정하세요. 적자라니까요? 빚 갚기도 바빠요. 라고 반문하실 겁니다. 압니다. 하지만 이 5만 원은 투자의 의미보다 심리적 승리의 의미가 큽니다. 나는 빚만 갚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사람이다 라는 정체성을 뇌에 심어주는 겁니다.
이 작은 투자 계좌가 열리는 순간 당신의 뇌는 생존 모드에서 자산 증식 모드로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돈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셋째, 자산의 구조조정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만약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이 월 소득의 40%를 넘는다면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집값이 오를 거라는 막연한 기대로 버티기엔 당신의 현재 삶이 너무 피폐해집니다. 집을 줄여서라도 혹은 외곽으로 이사해서라도 부채 규모를 줄여 현금 흐름을 플러스로 돌려놓는 것이 2026년 생존의 핵심입니다. 깔고 앉은 집 한 채보다 매달 내 통장에 꽂히는 현금 흐름과 언제든 시장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유동성이 훨씬 더 강력한 무기입니다. 기억하세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소득만으로는 절대 자본소득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적자 구조를 끊어내고 단돈 10만 원이라도 자본시장에 태워보내는 것. 그것이 당신이 자본주의의 노예가 아닌 주인으로 살아남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남아있을 겁니다. 이렇게 아등바등해서 과연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이미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시야를 조금 더 넓혀보겠습니다. 이 개인의 적자 문제가 대한민국 경제 전체에는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말입니다. 네 집 중 한 집이 적자라는 이 통계는 단순히 개인의 불행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경제의 엔진이 식어가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음입니다. 가게가 지갑을 닫으면 기업의 매출이 줄어듭니다. 내수 기업이 어려워지면 고용이 줄고, 이는 다시 가계 소득 감소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아래의 공포, 즉 경기 침체의 악순환입니다. 하지만 모든 곳이 침체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2026년 경제의 가장 잔인한 특징인 K자형 양극화를 목격하게 됩니다. 수출 대기업, 특히 AI와 반도체, 바이오 같은 첨단 산업은 글로벌 호황을 타고 승승장구할 겁니다. 그들의 주가는 오르고 그 회사에 다니는 직원들의 성과급은 두둑할 겁니다. 반면 내수에 의존하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그리고 빚에 허덕이는 적자 가구의 삶은 더욱 팍팍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6년 3월의 시점에서 미래를 내다본다면 이 격차는 앞으로 더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의 발전은 노동의 가치를 점점 더 떨어뜨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몸 튼튼하고 성실하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본을 소유하지 못한 성실함만으로는 가난을 면하기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적자 탈출을 그토록 강조한 진짜 이유입니다. 지금 이 적자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면 단순히 지금 좀 힘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가오는 기술 혁명의 시대에 자산이라는 방주에 올라타지 못한 채 거친 파도에 휩쓸려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지만 그 안에서 기회를 잡는 사람들은 늘 있었습니다. 1997년 IMF 위기 때도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모두가 망했다고 했을 때 누군가는 빚을 줄이고 종잣돈을 모아 헐값에 자산을 샀습니다. 그리고 10년 뒤 엄청난 부를 거머쥐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의 시기 역시 훗날 돌아보면 누군가에게는 절호의 기회였음이 증명될 겁니다. 그 기회의 주인공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저 시대를 탓하며 주저앉을 것인가. 그 선택은 정부도 회사도 아닌 바로 오늘 밤 여러분이 펼쳐들 가계부 위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던지며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영상 초반에 제가 여쭤봤던 질문, 기억하시나요? 월급이 통장을 스쳐 지나가는 터널 같다는 그 느낌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난 지금 그 터널의 의미가 조금 다르게 다가오지 않으시나요? 지금까지 그 터널은 내 돈을 뺏어가는 어둡고 끝없는 통로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그 터널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빚더미로 향하는 내리막길이 될 수도, 빛나는 자산의 세계로 나아가는 관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네 집 중 한 집이 적자라는 통계는 무섭습니다.
하지만 뒤집어 말하면 내 집 중 세 집은 어떻게든 흑자를 내고 버텨내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적자 살림의 원인은 고물가와 고금리라는 외부 환경에 있었지만 그것을 흑자로 돌려세울 열쇠는 내부의 결단에 있습니다. 심적 회계의 함정을 깨부수고 1만 원이라도 자산 시장으로 흘려보내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그것이 남의 돈으로 굴러가는 이 대한민국 경제에서 내 돈을 지키고 불리는 유일한 생존법입니다. 오늘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조용히 가계부를 한번 펼쳐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붉은색 마이너스 숫자들을 보며 한숨 쉬는 대신 펜을 들어 불필요한 지출 하나를 지워버리세요. 그 작은 선 하나가 당신 가족의 10년 뒤 운명을 바꾸는 시작점이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지금의 경제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아무리 아껴도 답이 없다는 비관론이신가요? 아니면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는 긍정론이신가요?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고민하고 토론할 때 길은 더 선명하게 보일 겁니다. 경제의 속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팍팍한 살림살이에 작은 통찰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